국제정세를 이렇게 쉽게 풀이해서 써놓을 수가 있을까요? 첫 장부터 술술 읽히더니 손에서 책을 놓을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 바로 정세현의 통찰, 핵심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을 리뷰하는 여자 북복순입니다. 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을 국제정세를 통해서 이해해 본다면 우크라이나의 중립적인 외교 실패가 불러온 결과이며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나라의 섣부른 외교 정책이 참혹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대한민국이 이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치는 조폭의 세계와 같습니다. 힘이 센 나라는 약한 나라를 폭력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친유럽을 선택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겠다고 하자 러시아가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다스리고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 폭력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각 나라가 상하 강약의 관계를 가지고 있듯이 힘이 약한 나라는 외교 정치를 잘해야 합니다. 자국의 안전을 위해선 중립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한쪽으로 아예 돌아선다면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어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핵심은 자국의 중심성을 지키고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되는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경계하는 미국, 미국을 따라잡고 있는 중국, 둘 사이의 관계를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박근혜 정부 때 설치한 주한미군 기지의 사드를 예로 들어보면 미국은 북한을 핑계로 사드를 배치했지만 실상은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감지하려고 설치한 것이었죠.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 심리로 중국은 한한령을 내렸고 그 피해로 대한민국의 산업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로 피해를 보게 된 건 바로 우리나라의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었습니다. 중립을 잘 지키지 못한 외교 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19세기에 우리나라가 영원할 줄만 알았던 중국 편에만 서다가 중국이 망해갈 때 일본에 먹힌 것처럼 과거를 교훈으로 삼는다면 미국이 영원히 강대국일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일본은 중국을 찍어 누르고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일본 중심의 천하질서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현재는 중국이 2010년 일본을 제치고 G2가 되었습니다. 중국에는 두 개의 백년론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창립된 1921년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해인 2021년에 중국 인민의 1인당 소득을 1만 달러까지 올리는 것이며 그것은 2020년에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949년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해인 2049년 GDP 총액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질러 G1이 되겠다는 것인데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중국은 인구 또한 많습니다.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성장 속도가 빠르고 기술력 또한 빠르게 성장합니다. 소비도 많지만 생산도 많기 때문이죠.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게서 등지고 중국 편에 서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위계 질서는 언제 뒤집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편에 서기보다는 주변 나라들과 균형을 이루면서 자국의 중심성을 지키고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되는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짧은 시간에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고 위상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끌려다니는 외교 정치에서 벗어나 이제는 실속을 챙기는 외교 정책을 해야 할 때입니다.